미국이 우리를 버리려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닉슨 독트린 들어오면서 이거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특히나 한국은요, 닉슨 정부한테 배신당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방산에 대한 결정이 국뽕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처절한 생존에서 시작된 거예요. 트럼프가 그 양쪽의 그 정상 간의 그 통화에서 방산 조선분야 협력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트럼프 시대에 뭐 K방산 기대를 한다? 그럼 미국하고 같이 가야 돼요, 전략적으로.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양욱입니다. 무기가 필요한 게 언제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거나 전쟁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게 무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그동안 북한이 언제나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 엄청나게 우리 국민들 불쌍해요. 이게 이제 막 북한의 침공 위협에서 돌아서 이제 핵 위협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실제 전쟁이 나건 나지 않건 간에 이걸 꾸준히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돈 먹는 하마는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현재 지금 어쨌건 우리 군이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주변국이 북한, 뭐 중국, 러시아여서 그렇지, 거기는 뭐 병력이 엄청나니까 뭐 중국 뭐 200만 명 넘어가고, 러시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120만 명 현역 넘어가고, 북한 뭐 120만 명 가까이 되고, 뭐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통계상으로 그렇게 잡히는데, 자, 그래서 50만 명, 야, 얼마 안 돼 보이지. 사실은 이거 갖고 우리가 유럽에 가잖아요. 유럽에서 넘버원 군대예요. 자, 이렇게 큰 군사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요, 규모의 경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다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규모의 경제가 생겨야지 뭔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뭔가 이런 거 필요한데 하면은 사오지가 아니라 개발하지 소리를 나오는 게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개발하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예전에 그래 우리 숫자 많으니까 뭐 60만 명 우리 넘어갔을 때, 야, 60만 명 개발하지? 그럼 그때 이제 하는 거죠. 야, 돈이 어디 있어? 그래, 돈은 있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80년대 경제 막 기적 이루고 할 때 돈은 있어. 야, 기술이 좀 부족했어요. 90년대하고 2000년대까지는 그래서 만든 무기 체계들이 많이 선진국 무기 체계를 쫓아가긴 했지만은, 야, 이거 좀 뭔가 좀 몇 프로 부족한데 이랬는데, 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첨단 산업들이 발달된 국가잖아요. 이게 방산 혼자만 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의 전반적 산업 역량이 올라가야지 방산도 그거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방산 잘하는 나라들, 기본적으로 방산 잘하려면 과거에는 뭐 잘하냐면 금속 잘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 금속 엄청 잘 다루잖아요. 금속을 잘 다뤄야지 엄청나게 단단한 포도 만들고 장갑도 만들고, 그다음에 항공기 막 이런 찔기면서 가벼운 재질 만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현대전은 뭐가 중요합니까? 반도체 중요하잖아요. 컴퓨터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 능력이 우리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결합이 되면서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우리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갔네? 자, 물론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동차 우리 예전 생각하면은 90년대 뭐 2000년대까지 차 생각하면은 뭐 국산차? 야, 이거 뭐 어렵지. 뭐, 야, 일본 차 어떻게 비교해. 이거 뭐, 야, 뭐 미국 차, 야, 독일 차 비교도 안 돼.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야, 이쯤 되면은 이거 대중 브랜드에서 우리 독일하고 당연히 붙는데? 야, 이쯤 되면 장사 잘 되지. 이런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산업 역량이 비슷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K방산이 된 거고요. 단순히 그래서 뭐 무기 체계 개발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거에서 막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올라간 게 아니라 국가의 수준 자체가 전반적으로 산업 수준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고, 그렇게 이 국가의 산업 수준이 올라간 국가들 중에서 국방에 신경을 써야 되는 조건인 국가이기 때문에 잉여가 생긴 거예요. 수출은요, 어디서 생기죠? 잉여에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잉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 잉여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경제 논리의 가장 핵심 뭐예요? 시장이잖아요.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자유로운 거래예요. 자, 근데 무기는 일단 국가에밖에 못 팔아요. 개인한테 팔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국가인데 그 국가도 우리한테 호의적인 국가한테만 팔아야 돼요. 우리한테 적대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국가 혹은 적국과 친한 국가한테 못 팔아요. 우리가 판 거 적국한테 넘어가면 어떡해요. 결국은요, 그래서 이 무기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 돈으로 해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와의 외교 관계, 장기적인 관계를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거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게 강대국일수록 잘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무기로 나라들을 길들여요. 훌륭하고 최첨단 무기 체계, 우리와 협력 관계가 긴밀한 국가, 이 나라한테만 팔아.
그 다음에 협력 관계 국가, 긴밀한 국가들 중에서도 요 정도 레벨 이상 안 되는 국가한테만 팔아. 그래서 F-35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죠. 예를 들어서 터키, 나토 회원국이기도 하고 미국과 협력 잘하는 국가인데 여기서 야 니들 소련제 S400 뭐 방공체계 샀어? 니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안 팔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무기를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거는 양국 간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걸로 국가 간의 관계를 정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 기업이 돈을 얼마큼 더 벌어서 더 나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전략 전체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이 국제 정치 안에서 우리의 입지와 이걸 넓혀 나갈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가 조금 더 과감하게 했으면 싶은 게, 자, 우리가 중동 국가에다가 특히 산유국에다가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산유국들과의 약간 조금 더 경제적인 특혜 관계나 이런 것들을 더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하면 방산하고 또 언제나 패키지로 얘기하는 거, 원전 같은 거 패키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전략이 들어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하지 않으면 힘든 것들,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방산 시작은 사실은 애국심에서 시작을 한 거죠. 나라에 살아남아야겠다. 근데 그게 단순한 끌어넘치는 감정으로서의 애국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방산을 시작을 했어요. 대한민국 방산 시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70년대에 이제 소위 미국이 우리를 버리려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닉슨 독트린 들어오면서 이거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특히나 한국은요, 닉슨 정부한테 배신당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우리 베트남 참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거죠. 우리가 참전한 이유 간단합니다. 무슨 돈 벌러 참전했다?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일부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참전하면서 전시 관련된 물자 생산 이런 걸 받아서 그런 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 건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참전한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지켜서 참전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에 미군 부대, 지상군 부대가 2사단과 7사단이 있었는데, 사단 2개가 있었는데 미8군 하에, 이게 사실 대한민국 군대 절반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반 이상의 능력인 거예요. 그 사단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베트남 전쟁이 심각해지니까 미국이 7사단을 빼가겠다고 그래요. 한국 입장에서 갑자기 사단 하나가 빠지면은요, 그냥 일반 우리 군 사단이 빠져도 심각한데 미군 사단이 빠진다 그러면 거의 국가의 방위력의 4분의 1 이상이 날아가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형아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대신 가서 싸워줄게. 우리가 병력 보낼 테니까 장비 니들 줘. 우리가 싸워줄 테니까 이거 빼면 안 된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월남전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군이 뭐 감축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뭐 재조정하면 7사단 빼가 버린 겁니다. 그러고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지켜. 자, 그래서 절실하게, 야, 그럼 우리 살아남으면 뭐 해야 돼? 그래서 소총부터 만들기 시작하고, 박격포 만들고, 기본 화기들 만들고, 그리고 야, 이거 최후의 아재 미국하고 동맹이 깨졌을 때는 스스로 지키면 핵밖에 없다. 그래서 핵까지 고려하게 된 겁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사실은 이 방산에 대한 결정이 분명히 애국심과 국가를 지키겠다는 그런 발로에서 시작된 거지만은 감정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요. 국뽕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처절한 생존으로 시작된 거예요. 물론 그러면 이 방산 수출이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나게 국가에 커다란 부를 가져온다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다른 산업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잘 팔리는 건 팔리는 거겠지만, 이게 무슨 방산이 무슨 뭐 우리 기업들 자동차 파는 것만큼 매출액이 나오나요? 반도체 기업들, 전자기업들만큼 매출이 나오나요? 누차 말씀드리면 전쟁이 끝나면은 수요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전쟁 와중이어서 엄청나게 많은 장비들을 지원했고, 그 지원한 장비들이 이제 빠졌으니까 그걸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정도 동안, 만약에 내년에 곧바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상반기 정도 내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단된다고 그래도 당분간 그동안 소모한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나토 진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소모한 것을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방산 수요는 당분간 지속되긴 할 겁니다만요. 그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커진 상태로, 부풀어진 상태로 계속될 거다 바라보는 거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에요. 트럼프가 그 양쪽의 그 정상 간의 그 통화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트럼프에게 이제 축하한다 보낼 때 이제 그러면서 축하 받으면서, 야, 우리 협력하는 데 있어서 뭐 조선 분야 좀 협력 같은 거 좀 잘 해보자. 그래서 방산 조선 분야 협력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바이든 시기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미국이 지금 미중 패권 경쟁하는 와중에서
해군력이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미국 조선 업계가 워낙 생산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막 중국은 뭐 매년 막 뭐 10척씩 주력함 뽑아내는데 미국은 2척 뽑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리가 나죠. 그래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가 그래도 350척 해군 만들게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못 채웁니다. 미국 조선 업계가 망해서. 이제 이런 걸 알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나라가 없겠냐? 그래서 우리 얘기가 나온 건데 우리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일본이 나왔어요.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보고 있으면 일본이 미국에 훨씬 더 찰싹 달라붙어서 정말 강아지처럼 잘 따라갔기 때문에 일본이 훨씬 더 많은 페이버를 먼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그게 나타난 게 이번 호주 호위함 입찰이에요. 차기 호위함 입찰. 물론 사실은 그 호주가 원하는 사양을 일본이 가장 잘 만들기도 했습니다만은요. 특히 일본은 미국의 입김을 잘 활용한 측면도 있어요. 호주 입찰에서. 오죽하면 우리가 그 입찰 경쟁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종 그 경쟁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거 우리가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냐 하면은요. 특히 뭐 트럼프 시대에 뭐 K방산 기대를 한다? 미국하고 같이 가야 돼요. 전략적으로. 근데 차기 정부가 과연 미국 정부와 같이 갈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 겁니다. 저는요, 이 기술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정보통신과 AI를 어떻게 잘 결합하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AI 문제 같은 것들은 뭐 굉장히 뭐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단순히 방산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전반과 맞물리는 문제이기도 한데 굉장히 그 사실 우리 AI가 굉장히 절실하게 우리 병력 절벽이 곧 있을 예정이라서 지금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60만 명에서 20년 지나서 2022년까지 50만 명을 줄인 거거든요. 자, 근데 2040년대까지 우리 35만으로 줄여야 돼요. 인구 절벽이 그렇게 심각합니다. 결국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 AI와 무인 체계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속도감을 갖고 긴장감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차세대 먹거리라는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팔고 있는 뭐 전차, 뭐 장갑차, 뭐 자주포 이거 사실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다 개발해가지고 실전 배치해서 이제 잘 쓸만하게 하게 돼서 지금 이제 파는 거예요. 그 앞으로 2030년, 40년대 계속 이걸 이어가려면은 이제 그 다음 먹거리가 지금 굉장히 잘 철저히 준비가 돼가지고 해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 이게 이런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잘 개발이 돼서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투입이 됐어야 돼요. 그랬으면 아마 엄청나게 발전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얻지 못했죠. 자, 이거는 제가 전문가로서 그 국방의 전문가지 제가 뭐 주식과 경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지금 같은 그러니까 여태까지와 같은 성과는 앞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물론 몇 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4, 5년 정도 동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지금 이제 아직 폴란드 계약이 다 마무리가 잘 안 됐단 말이죠. 아마 그것까지는 잘 될 거예요. 그것까지는. 근데 문제는 자 뭐냐 하면요. 계엄 시국이 됐잖아요. 자, 사실상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은 무기 딜을 완성시키는 거는 각국 간의 최고 지도자들 간의 만남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져준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지어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무기 판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국제정치적 결론도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결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냥 무슨 뭐 방사청장이 가서 결정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국가적 차원의 결정인 거예요, 무기 판매는. 근데 그거 결정해 줄 사람이 없다? 실손해서 뭔가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이 계엄국면 맞으면서 분명히 이제 앞으로 국방부도 행동과 활동이 굉장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과감하게 뭔가를 제시하고 행동하는 거 못한 겁니다. 정부가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TF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가는 거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지만요. 이제 그 방산 성과를 챙길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아직은 사라지지 않은 이 정부가 그나마 굉장히 중요하게 챙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방산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 챙길 사람이 없어진다? 그럼 이제는 뭐 더 이상 그렇게 장밋빛 미래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스스로 싸워야 되는 상황에 온 거고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은 기존에 있던 계약들, 마무리되지 못한 계약 잔고들 이런 것들은 아마 진행은 될 거다. 근데 완전히 그 이후에 새로운 성과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